네, 시사정담 3인 3세 9월 6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드디어 6차 핵실험을 결국 했습니다. 요동치는 한반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정기국회, 9월 정기국회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으로서 지금 현재 난항에 빠졌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라인을 넘었다, 안 넘었다, 의미가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 레드라인을 넘은 북, 그리고 대북 제재 강화하는 한미, 제재 반대 중러, 이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정부도 지금 현재 입장을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레드라인을 갖다가 전에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죠. 예. 그 부분을 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레드라인은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명기된 건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자회견에 한 것은 ICBM에 이렇게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그 선까지를 이렇게 ICBM이라고 하면 미국까지 날린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레드라인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언급인데 구체적으로 레드라인은 뭐 위협이 되는 수준을 레드라인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는 지점 레드라인 보는데 뭐 이미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은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때 이야기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그게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레드라인일 수 있느냐. ICBM에 탑재해갖고 미국을 향해 쏜다는 거는 북미 간의 문제고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인데 한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그걸 레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조금 우리 듣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우리한테 레드라인이냐? 북한이 뭐 핵실험을 더 계속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한반도의 안정을 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하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당시 질문이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레드라인이라고 물을 것은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었고, 근데 레드라인을 묻는 것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계속 대화를 강구하고 나갈 수 있는 해법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마지노선이 어디냐 이걸 물은 거거든요. 근데 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ICBM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 이것이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보는 거죠.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끝까지 미룬 거고 실제 강경적인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이미 3차, 4차 핵실험 때 이미 레드라인 넘은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여간에 6차 핵실험 규모가 사상 최대에다가 수소탄까지도 그걸 했다. 뭐 보통 파키스탄도 6차 핵실험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예. 사실상 핵실험 자체는 뭐 마지막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 뭐 지금에서 추가 핵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수소탄 쪽으로 가는 걸 더 강화하는 그런 정도지. 6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핵을 보유한 것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현실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계속 이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한반도 상황 자체가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실 자체를 덮어놓고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해법 찾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지금 미국은 어쨌든 압박 강도를 강화하면서 군사적 옵션을 갖다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화를 통한 해법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투트랙 전술이라는 것은 미국이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외교적인 어떤 방식이니까 두 개의 어떤 카드로서 쭉 미는 건데 실제 현실 가능성이 어느 쪽에 더 높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다들 이렇게 현재 북한이 가진 핵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 동북아 전체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위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말로는 선제 타격 예방 전쟁 이야기하면서도 우선은 계속 이렇게 대북 제재 쪽에만 이렇게 강도 높게 가지만은 대화 자체도 이렇게 다른 카드로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이러면서 또 이 한미 FTA 폐기라든지 뭐 무기 판매 기회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노골적으로 FTA 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폐기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국하고 일본에게 그 안보 문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 허용하고 있다 이런 걸 했거든요. 이제 그게 실제로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 통화에서도 뭐 20억 달러의 그 무기 매입을 서로 이야기를 했다.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트럼프라는 그 미국 대통령의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정말 좀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게 좀 북핵 문제를 해법을 찾기보다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고 안보 장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무기 장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말 좀 동맹이라는 것이 저런 것인가 이런 좀 회의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어쨌든 그 자국의 이익을 갖다가 국익을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핵 문제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간에 한미 동맹의 어떤 강화, 굳건화 이것이 기본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미국이 이런 점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은 이렇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미국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국력이 약화되면서 동맹들의 등골을 빤다 이런 이렇게 동맹의 수준들이 과거와 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인지하게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다른 국가들도 그렇고 비단 이제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동맹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덕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미 동맹 그러면 이제 동맹 그러면은 등골이 휘어 빠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가진 여유가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맹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에 매달려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스스로가 동맹을 관리하는 수준이 굉장히 이렇게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기 판매 이런 게 조바심을 내고 FTA 폐기를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이건 조금은 이제 한국민 입장에서도 미국을 다시 보는 그런 상황이 초래하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군사적 타격이 뭐 이렇게 테이블 위에 다 올라가 있다 옵션이 그러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막대한 피해가 되고 이게 중국과 미국으로서의 중미 전쟁의 비하 가능성 등등으로 해서 그 한계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는 그래봤자 전쟁은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미국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군사적 옵션이라는 게 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든 여기 남북이 다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들은 직접적인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그럴 경우에 마지막으로 미국 본토에 날릴 수 있다는 거를 갖기 위해서 저렇게 또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는 거고 그런 현실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다기보다는 마지막에 자기들한테 ICBM이나 이런 데 진짜 핵이 탑재돼갖고 날아올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 군사적 옵션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 6차 핵실험 이후에 아마 또 제재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거기에서 핵심이 어쨌든 간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압박해서 예를 들면은
북한 그 송유관을 스톱시킨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 그게 응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 부분들은 이렇게 중국은 계속 거부해왔고 지금까지도 거부해온 건데 지금 이 사태로 이렇게 뭐 이것이 동참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않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용으로 북한 핵 문제를 계속 이렇게 활용해왔던 미국 기존 정책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강화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또 이렇게 중국이 북한과의 원유 공급을 끊었을 경우에 중국이 가진 리스크도 대단히 큽니다.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압박, 중국에 대한 압박, 미국이 강화하는 요런 이제 부분을 좀 더 방점을 둔 그런 이제 대북 제재 강도 높이자. 대북 제재 강도 높이자라고 하면은 중국을 좀 더 죄자 이 말하고 거의 동일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이번 이제 6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자국에서 브릭스 회의를 이제 회담을 개최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뺨을 때린 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굉장히 언짢고 불쾌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굉장히 냉정 침착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도 그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데 동참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꾸로 푸틴 대통령은 군사적인 압박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민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그것이 실제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역할을 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내세워서 어쨌든 북핵 문제 해결에 우리 남한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이 6차 핵실험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무능한 건 없다. 이렇게 되는 막바지로 이제 코너에 몰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대화를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들을 이렇게 군사적 대응이든 뭐든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가지 조건상 코너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 판단들을 이렇게 보시는 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보였던 입장하고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북핵 문제나 남북 문제를 지금 실질적으로 다루는 어떤 그런 그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어떤 기대했던 거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드 배치도 서둘러가 하고 또 추가 배치까지 내일 새벽에 단행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겠다는 게 그 후보 시절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돌아서 있고 더군다나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전술핵 이야기를 송영무 국방이 한다든가 완전히 지금 저 보수 쪽의 어떤 그런 여론에 휘둘리고 내지는 거기에 편승해가는 그런 걸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걸 기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게 기대했던 바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긴급 5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드 배치 중단하고 북한에 긴급하게 특사를 파견하고 그다음에 상중당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상중당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을 오도하는 측근 외교 안보 라인을 전부 다 경질하라 뭐 등등의 어떤 그걸 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정미 대표 이야기가 아마 지금 어떤 이쪽 진보 진영이라든가 시민사회의 어떤 걸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정동영은 또 비슷한 일 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 국제적인 어떤 제재 공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남한 정부의 역할로서는 좀 공격적인 대화, 좀 전에 그 이정미 대표가 제안했던 어떤 이 긴급 특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미국과 조율은 해야 되겠지만 미국의 눈치 속에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무슨 제안만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이 뭔가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또 우리의 역할을 찾아 나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 일반적으로 정세현 전 장관이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말씀하는데 한국이 이렇게 대화 움직임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어떠냐라는 부분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 들고 나가봤자 뭔 소용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 실제 이제 특사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북한의 핵 도발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면은 그것이 괜찮은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북한은 레드라인을 반드시 ICBM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존을 걸고 하는 행위인데 그걸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대화를 함부로 이제 갔다가는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 좀 한계는 있다. 뭐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걸 왜 못하냐라고 말하지만은 북한이 핵을 도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멈출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이 무조건 이제 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데 지금 북한은 무슨 새삼스러운 도발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스케줄에 따라가고 꾸준히 그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충분히 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뭐 예측을 할 수 있었고 내년까지 어쨌든 ICBM에 소형 핵 탄두를 탑재해가지고 다시 그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들어올 때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까지를 완료를 하겠다 시험을. 그래서 앞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은 계속 될 거고 7차 핵실험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어떤 해결책이나 무슨 문제의 그 본질을 접근하는 것이냐. 결국은 이러면서 미국 무기 사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 갖고 하면서 동북아에서 긴장만 높이고 군비 경쟁만 그걸 한다. 결국은 이건 그 일본 아베 정부는 좋겠죠. 어차피 자기들은 무장을 서두르고 그거 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안정과 어떤 군사적 긴장과 그게 높아지는 걸 원치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편성하고 그 하면서 우리도 그거를 조장하는 쪽에 서게 되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우리 정부라도 냉정 침착감을 일정하게 지니는 게 지금에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북핵 문제가 미국이 북한을 불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그 원인에서 출발했다라는 부분에서 중국, 러시아가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어떤 좀 강대강 속에서 일정 정도의 냉각기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대화 돌입이 될 거라 보는데 하여간에 이번 그 6차 핵실험으로 나타난 그 북핵의 사실상의 어떤 이 완성 단계까지 간 상태에서 이 미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어쨌든 새로운 판짜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우리 남한 정부의 역할이 정말 이렇게 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는 거기에서 소외된 채로 있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서 필요한 게 이 두 지점이 같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어쨌든 ICBM에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만 미국이 대화로 나올 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가는 거고 목표는 북한도 대화죠. 대화를 통해서 체제를 인정받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그래서 평화협정이나 그걸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불안정하고 이 위기 상황이 고조되는 속에서 자기들 그 국가적인 실익은 챙기면서 막판에 가서는 어쨌든 또 협상으로 돌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위험성은 김정은이나
그 트럼프나 다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위험성들은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걸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 이 대화의 어떤 국면으로 갔을 때 우리도 북한과 대등한 조건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패를 질 수 있느냐, 그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생각을 고민을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는 너무 이 우리가 뭘 할 거냐는 걸 놓치고 자꾸 편승만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나 그 일본이나 또 국내 보수 여론 이런 데 자꾸 편승하다 보면 스스로가 지어야 될 패를 못 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우려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드 임시 배치가 결정이 되고 곧 아마 완료한다는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일 새벽에 한다고. 지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과 핵심들은 다 참여 정부의 핵심들이었어요. 근데 참여 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한미 FTA, 제주 해운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지층의 어떤 그 입장과 어떤 그거하고는 다르게 전개되면서 상당히 참여 정부가 그 이후에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잃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이번에 북핵 문제는 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더불어민주당의 좀 파이팅을 기대합니다. 예, 다음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으로서 지금 이제 교섭단체 연설도 거부했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 김장겸 MB 사장 체포영장 발부 비밀로 했는데, 그 김장겸 사장은 이제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보이콧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명분이 없다 이런 그게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 경우에는 내부 단속에 지금 열을 올리면서 우리가 야당이 되고 나서 이런 훈련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오늘 했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슨 그걸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북핵 가장 그 보수 정당에서 그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지금 안보 위기, 북핵 위기가 지금 그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뭐 안보 의총을 한다느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뭐 하는 짓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내부 반발도 상당할 것 같아요. 우선 뭐 내부적으로 지금 아직 뭐 당장 드러내놓고 반발하지는 않고요. 우선은 이렇게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 지형 자체가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는 위기감, 이런 부분들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해달라.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되든 문 대통령이 되든 언론 장악하지 않겠다, 이 정도 말이라도 해달라, 이것이 이제 요건데, 어쨌든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번 정기국회 올 연말까지 있는 이게 지방선거 전초전입니다. 특히 이제 정기국회 이후에 벌어질 이렇게 야권 재편의 판을 이렇게 그리는 하나의 큰 밑그림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야권 재편, 특히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자기가 선명한 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심인들이 요번에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각오를 하고 나온 것 아니냐. 이것이 이제 정기국회 개막 첫날에 이제 보이콧에 들어가는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콧에 들어가면서 첫날은 상당히 추미애 대표 연설하는데 야당 의석이 텅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이 임명동의안 처리도 일단 무산이 되고 하면서 제1야당의 존재를 가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봐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뭐 국회 지금 이 대북 결의안 결의안도 규탄 결의안도 자유한국당 뺀 채로 나머지 당이 다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거든요. 163명이 통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국회 일정이 다 진행되고 있고, 지금 출석을 한나라당 사람들이 계속 보이콧을 하더라도 나머지 당이 해가지고 지금 박항진인가요? 청문회도 하고 나머지 일정을 다 진행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저기 하더라도 국정감사까지 보이콧하면 국정감사 한나라당 빼고 하겠다, 자유한국당 빼고 하겠다, 이런 거다 보니까 이 다당제에서 이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뭐 의석이 있고 힘이 있지만은 그걸 패싱하고도 국회는 굴러간다. 또 그런 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론의 지지가 이제 받쳐주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과거는 이렇게 굉장히 여론의 지지가 받쳐준 상태에서 이제 이런 행동도 할 수 있는데 여론의 지지는 받치지 않고 단순히 정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얼만큼 이렇게 지속될지는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좀 여론이 가는 방향하고는 항상 좀 거꾸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 국민적인 어떤 이 신망을 되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이 KBS 고대영 사장이라든가 MBC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공분이나 지탄의 대상인데 그걸 지키겠다고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이며 또 자기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했던 언론 장악이라든가 언론 농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서 갖고 벌어지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뭐 언론 농단을 막겠다, 뭐 언론 장악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분이 있는 일인지 생각을 해볼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동의안 처리는 오히려 한국당이 지금 이제 국회 보이콧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 이게 아마 재적 가반의 출석 가반 찬성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있을 때 지금 국민의당에 목사님들이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이분이 그 당시 동성애 이럴 때 이렇게 자기가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래가지고 그랬을 때 빠져나가면 이게 한국당까지 하면 출석 가반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데서 오히려 한국당이 보이콧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통과에는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아 해서 7일 날로 지금 예정하고 있다. 11일 날로 예정하고 있죠. 예. 11일 날로. 근데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이 그전에도 이야기했더랬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뭔가 지금 이 여론 지지율이 높을 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게서 악수가 돼가지고 악수가 쌓였을 때 그때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 안 됐는데 이게 저는 계기를 좀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론에 가진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MBC는 MBC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지켜볼 일이지만 큰 틀에서는 어떤 명분을 이 여당에서 이렇게 그걸 한다면은 이 보이콧을 갖다가 풀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계속하면 이게 코미디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완전히 이렇게 명분을 이렇게 가진 쪽이 우선은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어느 일정한 선에서 이렇게 거둬들일 공간이 크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잘 판단을 아직 못하겠습니다. 여당에서 마련해 줘야 되겠죠. 여당은 지금 분위기로서는 스스로 나갔으니까 스스로 돌아오든지 말든지 하고 일체 무슨 저런 보이콧의 대가로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지금 분위기인데. 예를 들어 언론 장악 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럼 지금까지 한 행동은 언론 장악 의도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 보수에 또 한 새로운 보수를 내걸었던 바른정당도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 이혜훈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 논란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사실 여부는 지금 경찰에서 다 조사를 한다는데 대표직은 사퇴 수순을 밟는 것 같아요. 예. 대체로 분위기가 금명간에 아마 사퇴 의사를 표명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좀 대행 체제나 아니면 또 제가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아마 당 안팎에서는 유승민 전 후보 대선 후보의 어떤 그런 등판 가능성 이런 것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김무성 역할론 이런 것도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유승민 후보까지 그거 하게 되면 전번 대선에 출마했던 여러 후보들이 일제히 다 무대에 등장하는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국 정치에서는 이채로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게 보궐선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이전에는 뭐 최소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이선 후퇴를 했다가 나타났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대표까지 나서면은 상당히 대선의 재판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바른정당은 그 통합파와 자강파에서 자강파 입지가 좀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이혜원 대표가 이제 유승민 의원과 가장 이렇게 교감이 잘 되는 그런 이제 대표였는데, 그러니까 이혜원 대표가 총대를 메고 이게 자강의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혜원 대표가 막 밀려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김무성 의원 쪽 통합 쪽에 힘이 실리면서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물꼬가 이제 더 강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직접 이렇게 당대표 나와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뭐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로는 결국은 보수 통합은 지금 타이밍만 남았다. 왜냐하면은 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지방 의원들 뭐 어찌 보면 우리 정치에서 소대장, 중대장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보수 통합 없이는 선거를 도저히 치를 수 없다라고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기국회 이후에 그 아마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본격화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다시 했는데 어쨌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그 국민의당의 어떤 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뒤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민주당하고는 조금 안철수 대표는 선을 끌려고 하는데 또 전체적인 당은 또 이 문재인 정부와 개혁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또 흐름도 강하게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안철수 대표 행보를 보면 지금 호남에 내려가 가지고 SOC 예산 깎인 거를 뭐 다 그 저 되살리 내겠다 하면서 소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에 기대는 그런 걸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과연 그게 그 양반이 그분이 내세우던 뭐 그 중도 내지는 극중주의하고 어떻게 보합이 되는지 좀 우려되고 또 한편으로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좀 그 우크릭을 심하게 하는 그런 또 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의논을 해서 하겠지만은 또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그 개혁파들 내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흐름에 대해서 좀 속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목소리를 또 내지 않을까 그렇게 또 봐집니다. 예. 국민당은 뭐 기회주의 정당이다, 민주당 이중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들으면서도 본인들은 캐스팅 보트를 넘어서 선도 정당, 리딩 파티가 되겠다 이러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 같아요. 참 캐스팅 보트는 이제 국회를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어느 한쪽에 자기가 과반을 점해서 이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존재는 10% 내지 20%로 과반이 안 되는 정당에 힘을 실어줘서 전국의 주도권을 진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역학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칫하면은 이제 정권에 협력하면은 이중대란 말 들을 것이고 자유한국당과 협력해 들어가면은 야합이다. 보수와 야합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큰, 굉장히 기로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그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이 보수 양당, 이 바른정당과 그 자유한국당이 이 통합 어떤 형태로든 통합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게 되면 국민의당 입지는 오히려 더 좁아진다고 봐야죠. 지금 바른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뭐 리딩 파티 이런 이야기를 그 은술적으로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바른정당이 없어지고
그 양대 거대 정당 사이에 40수까지는 국민의 정당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리딩 파티를 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성립을 안 하죠. 결국은 캐스팅 보트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선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방선거라는 것이 어쨌든 직접적으로 민심이 오가는 그 흐름에 이 지방의원들이나 단체장이 출마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싸늘하다면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보수의 재편이 이 진보 정당들의 어떤 재편하고도 같이 영향을 맞물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그 자유한국당이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말 국민이 바라는 협치를 실현하는 정기국회가 될 건지 계속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